예. 우리 한승희 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네요. 어제도 좀 일찍 들어오셨죠, 우리 한승희 님? 어제는 일찍은 아니었네요. 오늘은 아주 1위로, 그리고 크리스티나 봄님, 또 김대한 국민님, 우리 관리자님, 세 번째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창훈님 안녕하세요. 고토회복님도 반갑습니다. 지금 안토니오하고는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우리 바로 안토니오님을 연결을 지금 돼 있으니까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한 2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 우리 안토니오님이 직접 여보세요? 안토니오님? 예, 여보세요? 네네. 네, 오늘도 또 방송 131차 131번째 생방송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더 들어오시면 또 좋은 소식도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지만은 우선 들어오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인사 나누면서 또 시작을 하도록 하죠. 네. 오늘도 영화는, 오늘도 그, 화씨, 100도는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더운 예, 날씨였어요, 오늘. 그러게요. 더운 날씨였고, 또, 국내 정치가 굉장히 지금, 예, 굉장히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오늘 있었습니다. 음, 더군다나 지금 그 현 정부가 북한하고의 그 모든 그 사업을 완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물론 우리 그 언론에서는 보도를 안 하지만 우리 선구자 방송에서 보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고요. 네. 오늘도 저희 선구자 방송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방송 초반이어서 지금 많은 분들은 안 들어와서 한번 이렇게 그 알리고 말 부분은 아닌데 또 재차 몇 번 이제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선구자 방송 1번 채널이 지금 정지 먹어서 지금 한 달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1번 선구자 방송 지금 구독자가 한 4만 8천 명 정도 있는 그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분들 굉장히 그동안 마음 아파했는데 좋은 소식을 또 이렇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방송 초반에 먼저 알려드리고 이따 또 말미에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동안 또 많은 분들이 실시간에 참여를 못해서 안타까워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또 1번 채널을 통해서 나가면 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또 접할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합니다. 예,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또 주류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전 세계 지구촌 뉴스는 다 있어요. 예, 골고루 많이 그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하네, 정말로. 그다음에 예, 국내 정치가 지금 보니까 국내 정치가 굉장히 그 보수를 대변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자기가 맡은 과업을 이수하는데 너무너무 빨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방 통행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건데요. 지금 자유당이 그 김성태가 완전히 그 정권을 장악하고 그 당권을 장악하고 나서 자유당이 사실상 그 김무성 체제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그 김진태 의원이라고 계시죠? 네, 그분이 법사위에서 제외가 됐죠. 그러니까 글쎄 사실 말이에요. 뭐 그것도 법사위 6년을 했기 때문에 법사위도 뭐 사람을 좀 바꿔서 해야 된다는 뭐 그런 명분도 되겠지만 어쨌든 그 전에 그 조은진 대표가 김진태 그 의원을 이렇게 만나서 나하고 같이 민주화 회복을 위해서 태극기를 들으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김진태 의원이 아닙니다. 저는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큰 당에 들어가서 법사위에 내가 소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악법을 갖다가 내가 브로킹 하는데 내가 최선을 떼야 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렇게 개인적이 아니고 당을 이탈해서 애국 땅에 내가 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김인태 의원이 늘 그 지향하는 게 나는 법사위 소속이라 법을 나는 다 막아야 된다. 근데 막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법을 갖다 찾아봤는데 악법이 다 올라갔어. 막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막은 것도 없고, 문재인 정부는 계속, 산으로 계속 정상을 위해서 올라가고 있고, 근데 오늘 자유당 보니까 김성태가, 김일태고 뭐고 전부 다 나가라. 몇 명 안 되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 4명인가 반대하더라고. 그 사람 다 나가고, 그냥, 너네들이 그냥 알아서, 너네들 길 가고, 그냥 우리 당 괴롭히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당 기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끌고 이렇게 나갔다고 그 천하의 악인 김성태가 오늘 자기 현 당 지도부를 못마땅하게 하면 다 나가라 하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비서관인가 뭔가 했던 김병준이라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해나갔고 그 사람하고 이제 투톱을 해서 당을 추스리겠답니다. 근데 당을 추스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은 사실상 김무성 당이 됐어요. 앞으로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당수가 나오고요. 당수는 제가 알기로는 김무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경원이가 이제 원내 대표 정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김성태는 이제 했으니까 일선에서 물러나겠죠. 그랬을 경우에 악법을 막겠다고 들어간 사람들이 이미 시간을 놓쳤어요. 2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악법을 막고 거기 있는 것보다는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김인태고 뭐고 번호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 헬싱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는 과정이 미국에서 굉장히 이게 일파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CIA 국장 브레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브레넌 전 CIA 국장한테, 저 사람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너무 나를 흠집을 내고 나의 인격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대통령이지만, 저렇게 정보부장이 이렇게 너무 CIA 국장이 너무 진짜 나쁜 사람인 걸 내가 진짜 내가 이렇게 막 붕괴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했냐. 먼저 전 CIA 국장 브레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브레넌 국장이 한 이야기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회담에서 보여준 그는 매우 어리석고 우둔하고 러시아의 이적 행위와 미국의 실익을 저버린 반국가적인 행동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발언이잖아요. 대통령을 완전히 갖다. 그러면서 이런 자가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인가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맹렬히 비난을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하고의 지난 2016년도 러시아 게이트 일명 미국 대선의 전자메일 해킹으로 인해서 당락을 갖다 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줬다고 해서 이제 그게 미국의 민주당에서 들고 일어난 거죠. 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드루킹 하죠. 드루킹 그 사람이 SNS하고 언론 온라인에서 조작을 해갖고 문재인 정부를 갖다 당선되게 하는 1등 공식 그런 거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근데 미국하고 틀리겠죠? 근데 오늘 드루킹 사건 보니까 노이찬이라는 사람이 5천만 원을 드루킹한테 받았더라고요. 네. 아이고 그 사람 그거만이 그게 사실이라면 국회의원 국회의원을 배지를 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죠. 5천만 원 받은 거, 200만 원만까지만 받아도 뛰잖아요. 그쵸? 제가 알기로는 한도액이. 근데 드루킹이 직접 실토를 했더라고요. 증거 자료를 냈고.
노이찬한테 5천만 원을 줬다고. 음. 노이찬은 결국은 정계를 은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어떻게 또 화살이 글로 날아갔는지. 뭐, 저도 그 좌파들은 뭐 피하 식별이 안 되나 뭐 서로 막 죽이더라고 보니까. 다 죽이는 것 같아. 네. 그런 그런 브레넌 국장의 그런 발언이 있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내가 그 푸틴하고 그 정상회담을 오래간만에 갖는 와중에 내가 실언을 한 게 하나 있다라고 실토를 했어요.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은 내가 그 푸틴하고의 그런 대화 중에 모든 걸 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나서 내가 기자회견할 때 그 마무리를 짓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나는 할 것이다라고 나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할 것을 모르고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자기가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러시아 대선을 갖다 은폐를 하고 푸틴의 그 직접적인 대선 관여를 갖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는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설왕설래하고 막 민주당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그 사실 진위를 갖다가 설명하는 과정에 자기가 실제적으로 푸틴 대통령하고 그런 대화 과정에서 내가 요거를 내가 미스를 했다 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 히어링 하자. 히어링이 청문회거든요. 한국에서 우리도 그 국회 청문회 하잖아요. 그게 히어링입니다. 미국에서는 히어링. 청문회를 하자고 지금 국회의원들끼리 막 지금 그 여론이 지금 굉장히 거세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이 문제가 뭐 대통령을 갖다가 뭐 직위를 해제하고 그럴 정도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가진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그런 그 밀월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그래도 손을 잡는 게 그 양국의 그 국익에 부합되는 거죠. 러시아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하고 손을 잡고 싶어 합니다. 그 의도적이라기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비핵화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란 문제 이렇게 겹쳐 있을 때, 한반도 문제가 겹쳐 있을 때 중국이 옆에서 저렇게 간 사이를 놓고 저렇게 막 그 북한을 도왔을 때 러시아라도 좀 우군으로 다 끌어들이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푸틴도 그동안 그 적대감으로 팽배해진 미국과의 관계를 갖다가 좀 좋은 관계로 더 회복되길 바라는 그 심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두둔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완강하게 뭐 그런 해킹 사건의 저는 진도를 잘 몰라요. 뭐 그게 사실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보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논평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진위에 대해서 은폐를 했다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사이에 그런 서로가 이렇게 오고 간 그런 내역에서 약간의 그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이제 그 실수한 거를 사과를 했죠. 니카라구아로 넘어갈게요. 니카라구아는 그러니까 남미가 27개국인가 25개국인데 거기는 이제 북중미, 그 다음에 남미, 밑으로 가면 남미죠. 북중미의 니카라구아는 사회주의 국가. 근데 이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 다니엘 오르테가라는 그 현재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도 대통령이었었어요. 그때 악명 높은 남미의 독재자였었습니다. 김일성이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 독재자가
다니엘 오르테가가 지금도 대통령을 또 하고 있어요. 다시 나와갖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이 니카라구아의 그 사태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오르테가 자기를 반대하는 그 국민 저항 세력을 갖다 경찰과 그 무장 군인들을 동원해갖고요. 무차별 자격을 가해갖고 지금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엔에서 나오고 미국에서 지금 개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다니엘 오르테가가 이 사회주의 1인 1당 독재자입니다. 그 무려 15년 이상 집권하고 다시 또 집권하고 있는데요. 이 악명 높은 독재자가 지금 국민 저항 세력을 갖다가 지금 총괄로다가 지금 밀고 있습니다. 좀 한 20여 명이 죽은 모양이죠? 많이 죽고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이 더 있는데 네. 니카라구아에서는 지금 이걸 은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군부들이. 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죽였는지 모르죠. 일제 외신 기자도 못 들어가고 모든 공항이고 뭐고 다 차단시켜놨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그렇게 확실하게 그게 언론 보도가 통제를 당했기 때문에 정확한 뉴스의 어떤 향방을 모르죠. 그 니카라구아가 저렇게 오랜 세월 동안 거의 반세기에 걸쳐서 저 사회주의 독재 국가 체제의 그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환멸을 느낀 거예요. 환멸을 느끼고 더 이상 우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잘 살려면은 미국식 민주주의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우리도 빨리 자유를 찾고 좀 평화롭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국민들의 그 심정이 지금 저 1인 독재자에 의해서 무참히 지금 완전히 탄압을 당하고 있는 거죠. 뭐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상 탄압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도 사실상 그 직전까지 가 있죠. 총칼만 안 들었지 사실상 거의 뭐 그 수준이라고 전 보고 있는데요. 모든 그 언론의 자유라는 게 다 없어지고 개인의 자유까지도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침범을 당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1인 독재 체제가 부활을 해서 이 전 세계를 갖다 이렇게 어지럽히는데 이란도 독재, 시리아도 독재, 북한도 독재, 터키도 독재, 독재가 뭐 중국, 뭐 러시아 이렇게 장기 집권하는 그 세력들이 있는 한은 그 나라 국가의 경제는 절대 부흥을 못할 뿐더러 국민들의 그 삶마저 완전히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좋은 예. 베네수엘라가 1인 독재 체제가 무려 30년을 집권해갖고 그 자원도 많고 풍부하고 이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그 열대 지방의 특수한 그런 엄청난 그 자원들, 석유도 나고 오페크 회원국이고 그런 나라가 국민들이 1인 독재자가 들어서는 바람에 국가가 완전히 그 디폴트 부도 사태를 맞아서 완전히 거지가 된 거예요. 국고에 외환 보유가 없으니까 10원도 없으니까 거지가 된 거예요. 국민들은 국경을 넘어서 좀 더 좋은 삶을 찾기 위해서 인접 국가로 피신을 갖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은 갈 수 없는 국민들은 그나마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고 갈 수 없는 국민들은 길거리에 과일 떨어진 거 주워 먹고 남의 집에 부잣집 가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현재 이런 아주 처참한 상황에 다들 있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역시 마찬가지. 독재 체제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우리는 그 니카라구아나 아르헨티나나 그런 이란 시리아 이런 거를 우리가 저 사람들 안 됐다라고 우리는 지금 우리도 지금 어찌 보면은 그런 상황에 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만 갖고 그들 안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지금 우리 처지에 있거든요.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라고 모든 모든 국가 기조라든가 국민의 삶 자체가 문화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꼭 거기다가 비유를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인 독재 체제가 출몰했을 경우에 정권을 찬탈해 출몰했을 경우에 그들의 그 정권 장악 후에 그 국민들에 대한 그 무자비한 탄압이라든가
국가를 갖다 휘어잡고 모든 경제를 다 휘어잡아서 그 온 나라를 갖다 이렇게 완전히 나락으로 빠뜨려서 그 나라를 망치게 하는 그런 그런 건 모두가 다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저는 같다고 봐요. 대한민국 현재 뭐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지금 살려주기 작전에 들어가가지고 조금 있으면 내가 뉴스를 보도하겠는데 기가 막힌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가지 다른 뉴스에서 스카이뉴스에서 그 정식 사과한 게 있는데요. 내가 푸틴과 회담해서 회담 후에 그 기자회견 문구 중 내가 분명히 사과할 부분이 있다. 실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즉 내가 하지 않을 것이다와 할 것이다가 오류를 보면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정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다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사욕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게 된 이유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좀 더 힘을 받기 위해서 푸틴의 힘을 빌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푸틴이 뭔가 푸틴은 사실 푸틴은 미국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유엔 제재가 미국한테 걸려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푸틴도 마냥 북한을 도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푸틴한테 좀 온건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또 역시 푸틴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왕이면은 친한 친구로 지내기 위해서 아마 그 자기 속내에 어떤 걸 다 떠나서 그런 뭐 또 나름의 둘만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우정도 전 있었다고 봅니다. 네. 물소리 나죠? 미안해요. 제가 물 먹으려면 절로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물을 안 마시고서는 제가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여름이라 또. 여러분들 테레사 수녀라고 알죠? 테레사 수녀. 네. 어제 천주교의 인도의 완전히 성녀. 성인이죠. 네. 테레사 수녀가 검찰의 조사를 지금 받게 됐어요. 이건 천주교 신자들이 들으면 좀 애석하고도, 어쨌든 좀 놀라울 만한 그런 뉴스라 제가, 캐치를 했는데요. 천주교 성인의 그 상징인 테레사 수녀가 왜 그럼 경찰 수사를 받아야만 되느냐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평생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을 헌신적으로 돕고 자기 일생을 갖다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테레사 수녀가 인도 차칸드라 주에 영유아 보유소라는 게 있습니다. 영유아. 네. 고아들이죠, 고아들. 네. 그러니까 인도가 좀 무식한다는 게 차칸드라 주에서 이 영유아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 단체의 소속인 어쨌든 테레사 수녀가 만든 단체예요. 이건 테레사 수녀가 직접 관여가 됐든 관여가 안 됐더라도 테레사 수녀 명칭을 달고 있는 그런 영유아 보유곤이기 때문에 이건 테레사 수녀가 해결할 문제예요. 거기서 보호소에서 5명의 영유아를 갖다 팔아먹었어요. 인신매매단한테. 영유아를 갖다. 영유아는 아직까지 말도 못하고 어린애들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갖고 이게 국제적으로도 인권 센터에서도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테레사 수녀 단체의 단체가 과연 어떤 단체인가라고 이렇게 내가 찾아보니까 이 단체의 이 단체가 전 세계에 가난하고 아주 힘든 그런 사람들만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쉼터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여기 모토는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의 쉼터예요.
테레사 수녀의 그 보호단체의 그들의 그 모토가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의 쉼터. 그런데 인신매매 연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조사를 받게 됐다는 그런 뉴스가,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굉장한 성인이죠. 오직 하나님과 그 천주교 신자로서의 그 자기 평생을 갖다가 자기는 못 입고 못 입어도 병들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과 그 희생을 한 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CBS 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제가 어저께도 여기에 대한 그 이야기를 충분히 제가 보도를 해서 이제 그 CBS에서 추가적으로 나와서 제가 이제 짤막하게 보도를 하면은, 북한의 그 김정은이 자신이 그 무능한 면 때문에 건설이 지연된 것을 인민들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그거였었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 모든 인민들을 착취해갖고 그 오직 핵무기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그 나라를 건설하는데 어떠한 그 자본과 물자를 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당연히 건설이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자기가 착취해서 온 결과를 자기 그 나라 인민들에게 질타했다고 CBS 뉴스에서 힐날이 아주 김정은을 험난하는 겁니다. 김정은 같은 경우는 저 젊은 나이에 지금 참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은, 차라리 김정은이가 김일성처럼 뭐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었다면은 그냥 뭐 포기하고 그냥 놔두고 싶죠. 근데 사실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사실 미국 이렇게 좋은 기회에 미국하고 손잡고 한반도에서 우리 남쪽을 갖다가 야욕을 버리고 문재인 정부하고도 손을 잡지 말고 그 북한 인민들을 갖다가 잘 이끌어서 미국의 그 완전한 비핵화를 100%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과거 아버지 세대보다도 훨씬 난 자본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갖다 도입을 해서 민주주의로 전환을 하면은 김정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진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진짜 지금보다 더 좋은 자기가 정치 지도력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 기회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김정은이가 과거 자기 아버지 그 전철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게 참 안타깝고 참 애처롭습니다. 그 테레사가 조사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테레사 수녀가. 근데 테레사 수녀가 죽은 걸로 돼 있는, 사망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가 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뉴스가 이렇게 테레사 수녀 단체 그러니까 단체가 단체가 이제 여기 그 모토가 그거잖아요. 어쨌든 죽었지만 테레사 수녀가 자기의 명예가 훼손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 단체가 어쨌든 이 단체는 테레사 수녀를 갖다 직접적으로 망자지만 테레사 수녀를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테레사 수녀가 흠집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 자기가 성인인데 했을 경우 만약 이런 영유아 사건이 다른 데도 있고 저런 데도 있으면 테레사 수녀가 결국은 자기 어떤 판단력도 없이 이렇게 영유아를 팔아먹을 정도의 그런 단체에다가 애들을 맡겼다는 거는 그 테레사 수녀가 망인이 돼도 테레사 수녀를 갖다가 조사를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북한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냐면은, 이것도 영국 뉴스인데, 영국 사람들하고 프랑스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게 있습니다. 싫어하는 한 가지. 대한민국이 싫어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시골에 가면은 재래식 화장실, 뭐 지금은 문제 없겠지만, 그 다음에 대한민국 개를 먹는 거. 이 뉴스가, 개 먹는 뉴스가 지금 미국 전역이라든가 전 세계에 다 이게 퍼졌어요. 한국에서 데모한 게, 프로테스팅 한 게. 좀 이게 웃겨요. 뉴스가 뭐냐. 한국은 복날에 개를 잡아먹는 나라. 한국은 복날에 개를 잡아먹는 나라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카스텀, 이제 아주 태고 때부터 우린 개를 잡아먹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동네 가면 뭐 개 막 죽이고 막 개가 막 도망가고 막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는데, 그래서 개 그 보호단체에서 들고 일어난 거죠, 어저께. 개 먹는 거를 법제화 시켜갖고 막아달라. 잡아먹지 못하게. 그 다음에 이제 개한테 그 퍼포먼스 한 거를 이 영국 신문에서 이제 캐치를 해갖고 이제 내보낸 거예요. 개를 안고 찍었는데, 개 그 앞에다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나를 잡아먹지 마세요.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살아있는 개한테. 이게 얼마나 이게 창피하고 이게 얼마나 야만적인 겁니까? 미국 사람들은 개를 보면 자기 자식보다 더 이뻐하고, 개를 갖다가 집에서 같이 키우고, 자기는 못 먹어도 개는 최고급의 음식을, 미국은 그 개하고 같이 가는 그 레스토랑도 있어요. 식당도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개의 천국이고, 프랑스는 개를 안 받아들이는 식당은 손님들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요? 공원에 가면은 프랑스는 개를 전부 다 데리고 나오고, 개 풀장도 있고, 아주 개의 천국입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 그 차 안에다 개 태워서,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같이 개하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 역시 개를 좋아했고, 개를 키워본 사람인데, 개를 잡아먹는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 전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은 더운 그 복날에 그 전통적으로 개를 잡아먹는 나라. 정말인데요. 그리고 미국의 그 에어포스 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에어포스 원. 예, 영화도 있죠. 예, 영화도 있죠. 네. 에어포스 원이 뭐 과장되게 이야기하면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도 비행기가 추락은 안 한답니다. 그거 맞아요. 그거 전부 다 방탄으로 돼 있어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태우고 가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 에어포스 원은 돈이 다른 비행기하고 틀리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하는데요. 새로운 기종의 에어포스 원이 2021년도에 완전히 이게 그 완제기가 돼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을 이제 맞이하는데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새로운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면은 2021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이 돼야 돼요. 네. 당선이 안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회를 놓칩니다. 그렇게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색상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항공사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본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어떤 색깔을 원하시느냐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하얀색하고 적색하고 파란색이 이렇게 섞인 문양을 좋아한다 해서 그 색깔로 제작을 한답니다. 과거에 이 에어포스 원 그 비행기를 전수받았던 전에 그 전임 그 대통령들도 자기가 그 색상을 갖다가 선택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색상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면은 올해에 그 11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 예비 선거도 있고, 이제 2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해야만 신형 최고의 그 최첨단의 그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첨단 장비가 산재된 이런 비행기를 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 기종이
보잉 747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비행기를 갖다가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비행기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제 비행기를 다시 새로운 기종으로 바꾸는데 이 비행기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비행기 기종이 나와 있습니다. 747AI라는 비행기예요. 747AI가 왜 이 비행기를 만들었느냐? 여러분들도 아마 그 대한항공이나 그 아시아나 항공에서 그 취항하는 국제선 노선에 아시아나는 뉴욕 가는 노선에 이 비행기를 띄우고 에어포스 380이라는 엄청난 큰 비행기를 띄웁니다. 대한항공은 로스앤젤레스 가는 비행기에 이 에어포스 380을 띄웁니다. 그럼 이 에어포스 380은 1등석, 2등석 다 빼고 전자석을 갖다 이코노믹으로다가 많이 만들었을 경우에 890명이 타요. 어이구, 어마어마하네요. 예, 어마어마한 비행기죠. 그리고 지금도 각 그 항공사마다 다 틀려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1등석, 2등석, 3석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약 350명에서 400명을 탈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요. 보통 그 다른 나라들의 비행기들은 1등석을 제외하고서 500명까지 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나오고 나서 보잉 747이 거의 위세가 막 늘려버린 거예요. 그 비행기가 오히려 좀 더 큰 거예요. 근데 보잉 747에서 이제 야심차게 우리도 안 되겠다 해서 뒤늦게 현재 그 747은 다 퇴역이 다 됐습니다. 그 747의 그 플랫폼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중간 부분만 다시 디자인을 하고 길이를 좀 넓혔거든요. 근데 이 747AI가 에어버스 380보다 무려 약 5m가 더 길어요. 현존해서 결국은 보잉이 자기들의 에어버스 380에 대한 그 위세에 눌린 그런 감정을 갖다가 다시 자기네들이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이 에어버스 380보다 더 큰 비행기를 만든 거죠. 그러면 앞으로 2021년도에 그 미국 대통령이 탈 수 있는 비행기는 에어버스 380보다 크다면은 747AI입니다. 이 비행기는 현재 그 독일의 루프트한자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항공이 10대를 발주했어요. 대한항공이 아마 이 비행기를 가지고 그 유럽이라든가 미주 노선에 앞으로 투입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제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면은. 네. 그 다음에 NK 뉴스인데, 유엔이 북한 제재 1718 조항의 제재 보고서인데요. 거기서 중국이 6월까지, 중국이 최근 6월까지 북한에 엄청난 유류를 공급했고요. 러시아는 4월, 5월 두 달에 거쳐서 집중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나라를 제재하게 되는 지금 유엔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러시아하고 중국과 또 경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유류값이 굉장히 싼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를 받고 그렇게 미국에서 블락을 시켜놨는데도 왜 중국 귀신같이 이렇게 하기야 망망대해를 갖다 어떻게 다 잡겠습니까? 넓은 바다에서 야함을 이용해서 별짓을 하겠죠. 북한 도와주려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유엔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도 이렇게 인접국가, 자기네들이 동맹 국가로부터의 그런 많은 유류를 공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 문제는 더 이상 이렇게 묵과할 수 없다 해서 1518 조항에 따라서 러시아하고 중국을 제재를 하겠답니다. 한국의 남한 정부가
여러분들 그 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제가 알기로는 곧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다 근데 이 북한 이산가족 상봉 만남을 위해서 한국 정부에서 약 거의 300만 불, 약 36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6억이거든요. 네. 이 돈을 국회의 승인을 받아갖고요. 네. 상봉가족 접대에 이 비용을 전부 다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내는 거예요. 36억이라는 돈을, 그것도 우리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를 갖고 자기들이 그 돈을 갖고 북한에 지난 4월 27일 날 협정에 의거해서 이산가족 만남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갖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부담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못마땅하죠. 36억. 그들을 위해서 계속 돈을 쓴다는 건 참 못마땅합니다. 정말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해가지고 정말 저들하고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이해를 하고 해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하나도 그런 측면에서 뭐 인도주의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도저히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북한 뭐 사실상 원체 폐쇄되고 그런 고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뭐 남쪽에서 어떤 일을 많이 요구했을 경우에 거기에는 내가 볼 때는 전부 돈으로 다 연관이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 돈을 주면 하고 돈을 안 주면은 얘네들은 보이콧 하겠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래서 이제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유엔 제재를 절대 풀지 않겠다고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협약을 했습니다.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네. 나토가 북한의 비핵화할 때까지 네. 유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라고 해제하지 않겠다. 해제하지 않겠다. 제가 좀 제목을 잘못 따라가지고 오타가 났네. 해제한다로 달아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의아해했는데 이제 내가 여기 썼잖아요. 해제 안 한다고. 근데 예. 나토가 비동맹 국가들 중에도 있어요.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되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비핵화하는데 유엔 상임이사국들이 유럽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북한에 대한 그런 경제 제재를 원하지 않는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나토에서 완전히 다 포괄적으로 북한의 문제는 비핵화를 할 때까지 절대 유엔 제재를 해제 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오타가 났네요. 우리 제목 올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정정을 합니다. 예. 나토가 해제하면 안 되죠. 예.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동맹기구인데, 그럼 미국이 결국은 거기 반장이 미국이에요. 반장이. 나토 기구의 반장이 미국인데, 만일 나토에서 유엔 제재를 풀겠다. 이렇게 하면 미국이 풀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오늘 이건 사실 종교에 관한 건데, 화 선생님은 본래 종교가, 저는 사실 선데이 크리스찬 했어요. 선데이 크리스찬. 뭔지 알죠? 네. 선데이 크리스찬하고 집사하고는 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사 같은 경우는 신방도 가고 금요일 날, 그다음에 수요 집회도 가고, 그다음에 새벽 기도도 가고, 아주 진짜 성실한 아주 하나님의 믿음이 아주 강한 믿음이 강한 신도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크리스찬, 선데이 크리스찬, 일요일만 나가는 어쨌든 우리 애청자 분들 중에서도 종교를 믿는 분이 많을 거라고 해서 내가 이제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에
그 법의학 박사들, 이 사람들 종교학을 전공한 박사들입니다. 법의학. 이 연구진들이 그 예수님이 전에 제가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박혀서 그 예수가 그 자기의 그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래를 성서 노래인데 그 노래를 아주 굉장히 좋은 노래가 있어서 내가 그 노래만큼은 꼭 들려주고 싶었다 해서 이제 그때 예수가 그 못이 박히기 전에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예수가 자기 심정을 토로한 그 노래가 있어요. 심정을 토로한 노래. 근데 예수가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갖고 피를 흘리고 피가 낭자한 그 슈라우드, 그 예수님 그 옷, 덮개 옷 있죠? 네. 이게 지금 거기 보관돼 있어요, 이태리에. 근데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천주교 신도들하고 전 세계 크리스천 신도들은 이걸 믿고 있답니다. 사실 저도 믿고 있었고요. 근데 이 수많은 그 법의학 그 박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진실과 그런 정의는 우리가 가려야 된다고 그래갖고 탄소 연대 측정이라는 그 패턴 분리 방식을 이용해 갖고요. 엄청난 그 세월을 흘러서 오늘 드디어 그 결과가 발표됐는데 예수님의 그 피 묻은 그 덮개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크리에이티브 창조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창작한 거래요. 그러니까 네.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짜랍니다. 네. 지금 박물관에 보관돼 있는데 매우 이게 실망하겠네요. 예? 매우 실망하겠어. 실망도 하지만 좀 혹시 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존재가 또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것도 있는데 그 피 묻은 그 덮개 옷이 가짜랍니다. 네. 가짜래요. 그렇군요. 예, 가짜라고 이렇게 학술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사실을 듣고서 인정하지도 않지만 좀 더 이렇게 뭔가 좀 아쉽고 그렇지 않다고 이제 아직도 그 예수님의 그 슈라우드가 덮개 옷인데 슈라우드를 믿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현대 과학이 그런 탄소 측정한 결과를 갖다가 이거는 정확한 그 결과, 이게 그 탄소 측정 결과가 뭐냐면요. 방사능을 이용해서 고대 때, 지금은 못해 한 1500년 그냥 그런 아주 예수님이 그 태어난 그 시절 때의 그 유물들을 갖다가 방사능으로 이용해서 이 탄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써갖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학자들이 이걸 내놓기도 굉장히 진짜 국제사회에다가 참 자기들이 이런 걸 과연 이걸 내놓아야 될지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숭배하고 우리 예수님이라는 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일 겪으면 하나님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덮개가 그게 만약 가짜라고 판명됐을 경우에 종교계에서 많은 그런 또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를 걱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옷은 가짜랍니다. 네. 황 선생님 그 안수 집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가견이 계신 분이니까 믿음이 글쎄, 강하고. 그때 당시나 구약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유물들이 존재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데, 주로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부분들은 어딥니까? 사우디 쪽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이제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많이 이제 공개가 안 돼 있는 건데 지금 그런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에 이렇게 달릴 때 흘린 피 있죠? 네. 예, 피의 흔적도 어디 이 법계 같은데 있다는 등 그런 얘기도 있어서 사실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런 상태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현대 그 과학이 그 수억 년 전, 네. 그때 옛날에 그 선사시대 때 그 공룡들, 그때 유석들도 그때 그 동물들의 뼈도
그 진짜로 다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어요. 다 확인이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이 진짜라면 뭐 아무리 구약 시대 때라도 그게 사실인가 진짜라는 게 판별이 되죠. 근데 사실상 예수라는 그 존재가 전 세계의 그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런 예수님의 피 묻은 그런 절규하고 예수님의 죽기 전에 심정을 토로한 노래도 있듯이 내가 나를 물어보는 예수님의 노래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예수님이 절규하는 노래야. 예. 절규하고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굉장히 내가 좋아해. 그게 락 오페라에서 나왔던 노래예요. 예수의 예수를 맡은 사람이 싱어가 부른 노래인데 굉장히 잘 부르는데, 그런 예수가 피 묻은 그런 것이 전부 다 가짜였다라고 생각하면 또 잘못하면 또 종교계가 또 야 이거 예수가 그것도 근데 사실 그건 뭐 예수가 나빠서 가짜로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그런 사물이라는 그 존재가 그 사물 하나가 가짜였다는 것뿐이지 예수님의 어떤 실태가 가짜라는 건 아니죠.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죠. 그죠? 네. 내가 그건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옷이 피 묻은 게 맞습니다. 가짜일 뿐이지 예수님이 뭐 그 당시 실존 자기 그 당시에서 구약 시대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실태도 가짜였을 것이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리비아로 넘어가겠습니다. 리비아는 카다피가 장기 집권을 해갖고 나라를 말아먹은 나라죠. 네. 사실 리비아 국민들은 그 후로 민주주의를 회복했습니다. 리비아는 그래서 어쨌든 리비아가 민주주의를 회복해갖고 어느 정도 중동 국가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테러리즘을 갖다가 조장하진 않아요. 근데 이 리비아도 못 믿을 나라입니다. 언제 또 한 번에 그런 1인 독재자가 나왔을 경우에 과거 카다피의 그런 전례를 그대로 밟을 수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은 리비아도 위험 국가로 분류를 저는 해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리비아가 요즘 한참 시리아 난민을 비롯해서 전 세계 중동 국가에서 척박한 탄압을 받고 그런 테러 조직에 의해서 너 군대가 안 가면 안 돼. 알라신한테 군대를 가해서 학대하고 학살하고 막 인권유린 당하고 여성들은 갖다가 그런 폭력을 당하고 애들은 또 애들대로의 학살과 그런 아동 그런 학대에 못 이겨갖고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중해는 지금 시차가 떠다닌답니다. 그런데 이 난민선 하나가 약 160명이 탔습니다. 160명이 타고 겨우 이미 배 안에는 많은 죽은 시체가 있답니다. 그것까지 싣고 왔는데 리비아의 해안에 접근을 했어요. 해고서 하니까 리비아의 해양 경찰이 다가와가지고 나가라 하고 밀어냈습니다. 배로. 근데 이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공해상으로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비인도적인 나라다 리비아 해서 많은 국제 NGO라든가 인권단체에서 리비아는 저건 살인적인 국가라고 이렇게 지금 아무리 물론 전 세계가 지중해에 떠도는 난민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도를 했지만 유일하게 스페인이 받아들였습니다. 스페인이 그래도 많은 수의 난민들을 고맙게 받아들였고요. 근데 이 리비아마저도 현재 애원하고 절규하는 거의 밥을 못 먹고 물도 못 먹는 그런 아주 빈사 상태의 이 160명을 갖다가 다시 공해상 밖으로 내쫓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중해에서 인접 국가로 다 피난 오는 그러니까 이 난민들은 이거 진짜 참 이게 너무 또 숫자가 많으니까 국가별로 부담을 또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수십만 수백만 명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또 다 받는 것도 이게 참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문제가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을 갖다 다 받아들였을 경우에 그런 사회적인 혼란, 그런 정치적으로도 어떤
그런 테러 조직들하고의 그 연계, 이런 게 매우 복잡한 상황에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선뜻 그 유럽 국가들이라든가 그 인근을 피신하는 인접 국가들이 그렇게 쉽게 허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인도적인 면에서 유엔에서 빨리 이런 일을 좀 어떻게 잘 조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일단 생명을 유지하고 뭔가 그 새로운 그 시대에 정착을 해서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의 삶과 꿈을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기회를 저는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 중에서 나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은 신체적 그 신진대사 리듬이 많이 깨지기 때문에 아무리 물론 운동을 병행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렇게 저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실상 보면은 뭐 명약도 좋고 뭐 아주 맛난 음식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지나친 고단위의 음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요. 이 음식을 갖다 맛있게 매일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질병이 많아진답니다. 의학적으로도 음식은 소식을 하는 게 가장 신체 리듬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그런 거 알죠? 오메가3라는 거. 오메가3라는 거 알죠? 네, 오메가3. 많이 먹자. 네, 그 오메가3이 사실 지금부터 15년 전부터 이게 미국에서도 엄청난 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방문을 했을 경우에 친지들한테 주로 이런 오메가3의 그 성분이 든 이런 비타민 종류를 많이 선물들을 하고 그랬죠. 저도 실질적으로 사봤고요. 실질적으로도 먹어봤고요. 근데 이 오메가3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보약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비타민을 갖다 많이 복용을 했는데 그 의학 과학자들이 오늘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오메가3가 심혈지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심장병 내지는 그 혈관 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오메가3의 그 영양소가 이 병을 다 퇴치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심장병에 좋다고 이렇게 이게 굉장히 유명해진 그 영양소입니다. 근데 그 의학 과학자들이 오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이 연구를 했답니다. 심장 질환에 아무런 효능이 없다고 판명이 됐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오메가3에 또 이런 거를 또 그 과학자들이 발표를 하면은 오메가3 회사는 난리가 나는 거죠. 터무니없는 과학자들의 논리다. 이거 뭐 사실 그런 그 제약회사라든가 비타민 회사에는 그 연구소에 많은 그 과학자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그 영양소를 갖다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거란가 이런 거를 다 충분히 그런 실험과 그런 모든 걸 다 그렇게 다 한 상태에서 물론 약품을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도처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영양소들 중에서 사실상 인체에 그렇게 크게 효용이 없다고 하는 그런 영양소들이 많다는 거죠. 어쨌든 그 오메가3 잔뜩 사놓고 복용하는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이거 괜히 샀네 하지만 그래도 뭐 뭐 우리가 과학자의 말을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제약회사의 말을 믿어야 될지는 아직까지 저도 정확한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메가3를 먹고도 아무런 신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물론 뭐 근데 저는 사실 오메가3가 그렇게 꼭 그 심장에 그렇게 영향 크게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신진대사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영양소를 갖다가 보충해 줄 수 있는 기능은 저는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오메가3를 그냥 계속 복용하라고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저는 갖고 있고요 또. 죄송합니다. 또 물 먹는 소리가 나서 미안합니다.
그 지난 15일 날 그 판문점에서 그 북한들이 미군들한테 주한미군한테 그 유해 발굴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북한이 뭐 앞으로 뭐 50구를 갖다가 뭐 앞으로 며칠 후에 넘겨준다고 오늘도 뭐 국내 방송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넘겨준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오늘 그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소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Go